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어떤 정열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기드 모파상은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친구였던 플로베르로부터 직접 문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법률 공부를 하던 그는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지원 입대하였고, 전쟁으로 재산이 날아가는 바람에 전후엔 정부 부처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그러던 중 플로베르의 소개로 에밀 졸라를 비롯한 당시 파리의 자연주의파 문인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이때 그 문인들이 낸 단편집 매당 야화의 비계덩어리를 발표하여 그는 일약 문단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의 작가 생활 동안 300여 편의 단편 및 6편의 장편을 쓰는 등 왕성한 창작 활동을 벌였죠.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조금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베델스만 출판, 최내경님 옮김. 지은이 기드 모파상. 어떤 정열. 조수 때문에 약간 출렁일 뿐 바다는 찬란하고 고요했다. 방파제 위의 르아브르시 어디서나 선박들이 입항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멀리 깃털 장식처럼 연기를 내뿜고 있는 거대한 증기선들이 보였고, 거의 보이지도 않는 예인선에 이끌려 들어오는 범선들은 잎이 떨어진 나무처럼 앙상한 돛대를 하늘을 향해 우뚝 세우고 있었다. 수평선 끝에서 배들이 방파제의 좁은 입구를 향해 달려왔고, 방파제 입구는 그 괴물들을 집어삼켰다. 배들은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헐떡거리는 것처럼 증기를 연신 토해냈다. 두 젊은 장교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제방에서 인사를 주고받으며 산책하다가 이따금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벼랑간 키가 큰 폴 당리셀이 동료 장 르놀드의 팔을 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길 봐, 푸행소 부인이야. 눈여겨봐도 장담하건대 그녀가 자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네. 부인은 부유한 선주인 남편의 팔에 매달려 걸어오고 있었다. 40살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무척 아름다웠다. 약간 살이 쪘지만 그 살집 덕분에 20살 때처럼 생기 있어 보였다. 고고한 자태와 커다란 검은 눈, 귀족적인 인품 덕분에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신이라고 불렸다.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여인이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의혹도 주위에 어른거린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훌륭하고 순진한 여성의 전형으로 인용하곤 했다. 너무나 근엄해서 어떤 남자도 감히 그녀를 꿈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폴 당리셀은 친구 르놀드에게 푸행소 부인이 애정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고 주장했다. 확실해, 틀림없다고. 내 눈엔 분명히 보인다니까. 그녀는 널 사랑하고 있어. 그녀는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정숙한 여인처럼
자네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감각을 지니고 있는 정숙한 여인들에게 40살이란 끔찍한 나이지. 미쳐버려서 정신이 나간 짓을 한다니까. 저 여인은 이미 화살을 맞았어, 이 친구야. 그녀는 상처 입은 새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곧 자네 품에 떨어질 거라니까. 저런, 저길 좀 봐. 키 큰 여인이 12살과 14살 된 두 아이들을 앞세우고 다가오다가 그 장교를 알아보고는 벼랑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를 열정적으로 뚫어져라 쳐다보았는데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아이들도 남편도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인사를 하자 그녀는 타는 듯한 눈빛을 숨기지도 않은 채 답례했다. 그 불꽃이 너무 강렬해서 마침내 르놀디 중위의 정신에 의욕이 스며들었다. 그의 친구가 속삭였다. 확실하다고 했자는가. 이번엔 자네도 봤지? 제 얘기랄 자네에게 또 월척이 걸렸구먼. 그러나 장 르놀디는 사교계의 정분을 조금도 바라지 않았다. 사랑을 별로 추구하지 않는 그는 무엇보다도 평온한 삶을 원해 젊은 남자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런 가벼운 관계로만 만족했다. 이해의 바른 여성이 요구하는 온갖 감상적인 일이나 세심한 관심, 다정함이란 그를 권태롭게 할 뿐이었다. 그런 종류의 모험이 언제나 엮어내는 사슬은 아무리 가벼운 것일지라도 그를 두렵게 했다. 그는 가끔 한 달만 지나면 머리 꼭대기까지 지겨움이 꽉 들어찬다네. 그러곤 예의상 6개월을 참아야만 하지. 하고 말하곤 했다. 그런 뒤 결별할 때가 되면 버려진 여인의 연극 같은 정경, 온갖 궤변, 악착스러운 집착이 그를 진절머리나게 했다. 그는 푸행소 부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는 한 만찬석상에서 그녀 옆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옆자리에 앉은 여인의 타는 듯한 시선을 피부로 눈으로 느꼈다. 심지어는 영혼 속에까지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손이 마주쳤고 거의 서로 꼭 잡게 되었다. 벌써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항상 여인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여인의 격렬한 정열에 대한 일종의 허영심 섞인 연민에 사로잡혀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그에게 만나자고 했다. 편하게 이야기나 하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그의 품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의 애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억제할 수 없는 숨가쁜 사랑으로 그를 감쌌다. 이 광적인 정열에 갇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쳤다. 육체, 영혼, 평판, 지위, 행복 등 그녀는 모든 것을 그 가슴속의 불꽃에 던져버렸다. 마치 값비싼 재물을 장작불에 재물로 던져넣듯이. 남자는 오래전부터 실증이 나 있었고 잘생긴 장교의 손쉬운 정복을 깊이 후회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관계에 얽혀 붙잡힌 포로였다. 그녀는 매번 그에게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내가 당신에게 달라고 한 건 하나도 없소.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내게 준 것들을 모두 다시 가져가 주기를 바라오.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판은 물론 자신의 파멸조차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녀는 매일 저녁 그의 처소를 찾았고 날이 갈수록 그녀의 정열은 더해만 갔다. 그녀는 그의 품에 달려들어 미친 듯이 껴안으며 열정적으로 키스를 하다가 이내 기절했다. 그에게는 끔찍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고는 그의 무릎에 달라붙어 경배하는 자세로 하염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그는 완강한 시선에 짜증이 나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이것 봐요. 앉으세요. 차근차근 이야기나 좀 합시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나지막하게 웅얼거렸다. 싫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는 여전히 황홀경에 빠진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친구 당리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언젠가는 그녀를 때릴 것만 같다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견딜 수가 없단 말일세. 이제 끝내야 해. 그것도 당장. 그리고 덧붙였다. 자네 생각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친구가 대답했다. 관계를 끊어. 그러자 르놀디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받았다. 자네는 아주 쉽게 말하는군. 세심한 관심으로 자네를 괴롭히고 상냥함으로 고문을 가하며 애정으로 자네를 박해하는 여인. 유일한 근심이라고는 자네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며 유일한 잘못이라야 자네가 원치 않건만 스스로를 몽땅 바친 것뿐인 그런 여자와 관계를 끊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어느 날 아침 연대가 주둔지를 바꿀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르놀디는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드디어 그녀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시끄럽게 하지 않고도 고함을 치지 않고도 구출된 것이다. 2달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 살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열광한 기색으로 그의 거처로 들어섰다. 그녀 역시 그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모자도 벗지 않은 채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손을 꼭 잡고는 눈을 마주보며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곧 떠나시겠지요. 저도 알아요. 처음에는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곧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어요. 한 여인이 남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징표를 가져왔어요.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당신을 위해 남편과 자식과 가정을 버리겠어요. 파멸할지도 모르지만 너무 행복해요. 당신에게 다시 저를 바치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제물이에요. 저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에요. 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고는 소리 없는 맹렬한 분노, 무기력한 노여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진정시켜야 했다. 무심한 어조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가 바치는 희생물을 사양하며 그녀를 진정시키고 타이르면서 그녀의 미친 짓을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입술의 감도는 경멸감을 감추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녀가 물었다. 당신도 비겁한 사람인가요? 당신 역시 여인을 유혹했다가 마음이 변하면 즉시 버리는 남자들 중 한 명인가요?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다시 이치를 따져가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행동이 가져올 불가피한 결과를 죽을 때까지 치러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인생이 산산조각나고 세상과 단절된다고. 하지만 그녀는 완고했다.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싫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내가 원치 않기에 그런 짓을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러자 르놀드는 해묵은 원한으로 말미암은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둔 말을 마구 쏟아냈다. 제기랄,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끈덕지게 따라붙는 것뿐이겠죠.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낯빛으로 변한 얼굴은 서서히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뒤틀린 것 같았다. 그녀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바로 그날 밤 그녀가 독약을 먹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소생할 가망이 없어 보였다. 온 도시가 그 이야기로 열을 올리며 그녀를 동정했다. 그녀의 정열이 격렬했던 만큼 그녀의 잘못도 용서할 만하다고 했다. 극단적인 감정이란 그 고양 상태로 인해 영웅적인 감정으로 승화되기에 비난받아야 마땅한데도 항상 용서가 되는 법이다. 그럼으로써 한 여인이 자살을 하면 그 사실만으로 그녀의 간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다시 만나기를 거절한 르놀드 중위에 대해 대대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그를 나무라고 싶은 집단 감정이었다. 르놀드 중위가 그녀를 구타하고 배신하고 버렸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연민에 사로잡힌 연대장이 부하 장교에게 조심스러운 비유를 통해 넌지시 한마디 했다. 그러자 폴 당리셀이 친구를 찾아갔다. 제기랄, 이봐. 한 여인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네. 그건 온당치 못한 일이야. 격분한 르놀드는 친구에게 닥치라고 말했다. 친구가 어느 순간 비열함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은 결투를 했고 르놀드가 부상을 당하자 모든 사람들이 고소해했다. 르놀드는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가 자기를 위해 결투에 임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실을 떠날 수 없었던지라 연대가 이동할 때까지 그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 그의 연대가 릴로 옮겨 주둔한 지 3개월쯤 된 어느 날 아침 젊은 여인 하나가 그를 방문했다. 옛 정부의 자매였다. 그녀는 오랜 고통과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에 시달린 끝에 푸행소 부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다. 영영 눈을 감기 전에 푸행소 부인이 그를 잠시라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시간이 흘러 실증과 노여움이 진정되었기에 젊은이는 마음이 누그러져 눈물을 흘리며 르아브르를 향해 떠났다. 그녀는 임종을 맞은 듯했다. 사람들이 두 연인을 남겨두고 자리를 피해주었다.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여인의 침상 앞에 이른 순간 그는 발작 증세에 가까운 괴로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흐느끼며 입술로 다정하고 열렬하게
그녀를 애무했다. 이제껏 그녀에게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냐, 아냐. 당신은 죽지 않아요. 곧 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눌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그녀가 웅얼거리듯 속삭였다. 진정인가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는 비탄에 잠긴 나머지 그녀가 쾌유되면 그녀를 기다리겠노라고 약속하고 맹세했다. 또 가엾은 여인의 앙상한 손을 꼭 쥐고는 한없이 슬퍼했다. 그러는 동안 여인의 심장은 힘차고 어지럽게 박동했다. 다음 날 그는 병영으로 돌아갔다. 6주 후 그녀가 다시 그와 합류했다. 폭삭 늙어서 알아볼 수조차 없었지만 그를 향한 그녀의 열정은 더욱 이글거렸다. 그 역시 격정에 사로잡혀 그녀를 맞았다. 그러고는 마치 법적으로 혼인한 사람들처럼 함께 살았다. 그러자 여인을 무정하게 버렸다고 분개하던 연대장마저 그 불법적인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연대 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에게 어울리지 않는 처신이라는 것이었다. 연대장이 경고에 이어 징계 조치를 내렸고 르놀디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느 별장에 가서 살림을 차렸다. 예부터 지중해는 연인들이 즐겨 찾는 바다이다.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르놀디는 이제 명예에 순종하며 저항하지 않았다. 그 줄기찬 애정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녀의 머리는 이제 백발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물에 빠져 끝장난 사람이라 생각했다. 어떠한 희망도, 출세도, 만족도, 즐거움도 이젠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누군가의 명함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조제프 푸행소, 선주, 르하브르, 그녀의 남편 것이다. 그런 여인들이 절망적인 고집에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남편이었다.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 그녀의 남편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며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정원 오솔길에 있는 벤치에조차 앉기를 거절했다. 그가 또박또박 천천히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선생님을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숙명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만 않았다면 조용히 물러나 사는 선생님을 결코 번거롭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게는 딸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어느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집안에서 제 딸아이의 어미의 일을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노염도 원한도 없습니다. 다만 제 아이들을 극진히 아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를 돌려주십사 간청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오늘은 제 집으로, 본래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로서는 그간의 모든 일을 잊은 척 하겠습니다. 딸들을 위해서요. 르놀디는 가슴이 뭉클했다. 사면령을 받은 죄수처럼 미칠 듯한 기쁨이 가슴에 넘쳐 흘렀다. 르놀디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옳은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 역시 사실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그녀의 남편과 악수를 나누고 힘껏 포옹한 뒤 그의 볼에 자기 볼을 부비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잠시 들어가시죠. 거실에서 기다리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푸행소도 사양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르놀디는 뛰어가듯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정부의 방문 앞에 이르러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갔다. 아래층에 손님이 와 있어. 당신 딸들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는군. 그녀가 몸을 일으켰다. 내 딸들? 무슨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소식이에요?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그가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니오. 하지만 오직 당신만이 풀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소.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심히 동요되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기다렸다. 그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어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천장을 통해 그에게까지 들려오는지라 내려가 보기로 했다. 푸행소 부인은 서 있었다. 몹시 짜증이 난 듯 금방이라도 거실에서 나가버릴 기세였다. 반면에 남편은 그녀의 가운 자락을 잡고 되풀이에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제발 깨닫도록 해요. 그녀는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당신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르놀디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는 주춤거리며 다가가 겨우 한마디 했다. 뭐라고요? 돌아가기 싫다고요? 여자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고는 법적인 남편 앞이라 조심스럽게 말을 높여 그에게 말했다. 저분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자기 집 지붕 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답니다. 그러고는 거의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남자에게 커다란 멸시의 냉소를 감추지 않았다. 그때 르놀디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패를 잡은 사람의 단호함으로 입을 열어 가엾은 딸들의 처지와 그녀의 남편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그리고 새로운 논거를 찾기 위해 그가 잠시 말을 중단하자 이런저런 수단을 다 써본 푸행소 씨가 본능적으로 되살아난 예전 습관에 따라 친밀한 어조로 중얼거리듯 그녀에게 말했다. 제발 델핀, 당신 딸들을 생각해봐. 여인은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두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계단 쪽으로 내달리며 던지듯 말했다. 두 사람 모두 한심하군요. 홀로 남은 그들은 누가 덜할 것도 없이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푸행소가 곁에 떨어진 모자를 집어든 후 마루에다 뽀얗게 된 무릎을 손으로 툭툭 털고는 절망적인 몸짓을 했다. 르놀디는 그를 출입문까지 배웅했다. 남자가 인사하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 두 사람 모두 정말 불행하군요. 그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멀리 사라졌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주 푸행소의 아내 델피는 청년 장교 장 르놀디에게 반하여 그의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매번 그에게 묻죠. 당신께 모든 것을 바쳤어요.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남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달라고 한 건 하나도 없소.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내게 준 것들을 다시 다 가져가 주기를 바라오. 남자는 가벼운 관계를, 여자는 정열적인 사랑을 꿈꾸죠. 결국 이 관계의 덫에 걸려버린 남자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기드 모파상은 사실주의 작가로서 그의 특유의 무감동적인 문체는 그의 작품 전체를 통틀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고독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